네, 지금부터 제8회 열린 SDGs 포럼 주제의사 AI 시대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는 구본권 한겨레 신문사 선임 기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구본권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8회 열린 SDGs 포럼 제4부고요. 저희는요. 오늘 주제는 디지털 AI 시대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주제로 저희가 두 분의 발표자 그리고 두 분의 토론자 각각 15분, 발제 15분 그리고 토론 10분씩 진행을 하고 전체 토론을 한 여기 패널 분들과 함께 한 20-30분 정도 진행을 하는 순으로 해서 저희가 5시 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간단하게 참여하신 분들 소개를 해드릴 텐데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실 오병일 진보 네트워크 센터 대표님이십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아주실 하진아 카카오의 매니저이십니다. 첫 번째 토론은 청년 그룹으로서 김해담솔 SDP 지속가능 발전학회 부회장님이십니다. 두 번째 토론은 시니어 그룹 대표로 이은주 한국평생교육 HRD 학회 이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네 분의 발제와 토론으로 저희가 약 한 50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순서로는 오병일 선생님께서 디지털 AI 민주주의 관련 국내 시민사회의 주요 이슈와 정책 현황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사용하시는 거죠? 예.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입니다. 제가 이런 최근에 이런 민주주의와 관련된 세션에 참여하거나 한 발표를 받고요. 한 4-5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세션 말고도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여러 민주주의에 대한 토론들이 많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참석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최근에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토론이 많이 열리는 것은 이 사건 때문이죠. 작년 개헌 이후에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런 질문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민주주의를 논의하는 데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경제적인 영향, 그다음에 한국의 정치 구조, 양강정신의 정치 구조라든가 선거제도, 혹은 여러 가지 한국에서의 어떤 반공 담론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여러 요소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국 민주주의, 현재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제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플랫폼이, 인터넷이 이런 한국의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 나온 대로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요즘 레거시 미디어는 너무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보라라고 하면서 본인이 여러 유튜버를 많이 즐겨보시고 또 그에 기반해서 또 어떤 자신의 관점들을 정립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를 비롯해서 이런 SNS는 전통적인 주류 미디어 대항해서 다양한 어떤 관점의 목소리들이,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공간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국제적으로 보면 아랍의 봄 아시죠? 아랍에서 여러 가지 민주혁명들이 일어났을 당시에 이제 아왈 고님이라는 구글의 북아프리카 지역 마케팅 책임자가 만약 사회를 해방시키고 싶으면 인터넷만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2016년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를 해방시키고 싶다면 우선 우리는 먼저 인터넷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만큼 이분도 인터넷이 어떤 변화해 가는 그런 방향을 보면서 과연 인터넷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민주주의가 촉진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 거고 이분이 어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인터넷의 경향은 우리는 인터넷이 되게 분산된 네트워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주류 어떤 인터넷의 주된 소통의 통로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소셜미디어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는 지금 2025년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얘기를 했을 때가 지금 2016년이었죠. 그러니까 2010년대부터 사실 이런 인터넷, 소셜미디어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그런 고민들이 국제적으로 많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페이스북이죠. 지난 2018년, 2010년대 말에 이제 그 페이스북 파일이라고 프랜시스 하우건이라는 페이스북 이제 내부 그 근무자가 내부 고발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지는 페이스북이 2018년에 알고리즘을 변경했는데 그 알고리즘 변경 이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떤 이 선정적인 콘텐츠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 극단적인 그런 어떤 여론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페이스북이 일부러 그런 우리는 극단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콘텐츠를 잘 유통시켜야겠다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페이스북은 단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페이스북에 오래 머물러 있도록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목적하에 자신들의 어떤 수익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런 알고리즘을 변경했을 뿐인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더 선정적인 콘텐츠, 더 극단적인 콘텐츠를 접하고 더 유통시키게 공유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이 양극화를 오히려 촉진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이 문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어떤 그 정당 같은 경우는 이 알고리즘의 어떤 변경의 영향으로 우리 이제 소셜미디어 팀이 긍정, 부정의 게시물을 50대 50으로 이렇게 배포를 했다면 그 이후에는 80%로 부정적인 콘텐츠가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2018년 당시 이후에 저희가 그냥 이렇게 내는 성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유통이 상당히 이제 제한되었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콘텐츠들이 훨씬 더 잘 유통이 된다는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 받았었는데 그의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어떤 공식적인 주류 미디어라든가 단체들의 공식 성명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얘기를 더 많이 유통시킨다는 되게 긍정적인 것 같지만 또 한편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되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목소리들 이런 것들을 더 잘 유통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고 사실 이런 내부 분석을 이미 페이스북에서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보다 수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이 또 이제 한 국가 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네트워크처럼 그런 플랫폼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이제 비판 중에 하나가 이런 플랫폼이 객관적 진리에 대한 추구보다는 주관적 가치에 대한 추구를 하도록 만들고 합리적인 수기보다는 정서적인 결속감을 중심으로 이런 플랫폼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그래서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부정선거 음모론과 같은 허위 주가 선거들이 유통되는 그런 역할을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이제 한 프레젠테이션에서 나온 건데요. 미국에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이 미국에서도 이 30%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기를 했던 트럼프 이후에 2020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30%에 달했던 그 부정선거 음모론이 이 바이든 정부 내내 사실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이런 어떤 부정선거 음모론이 유지되고 있고 사실 이 유사한 퍼센티지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이 30% 이상 나타나는 그런 유사한 현상들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고려해봐야 될 게 이런 이 개인의 어떤 개인 정보에 기반해서 사실은 우리가 서로 다른 정보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모두가 똑같은 콘텐츠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보는 콘텐츠가 나의 어떤 특성에 기반해서 선정된 그런 어떤 콘텐츠를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나는 이제 자동적으로 최신의 어떤 콘텐츠를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를 어떤 표적화한 그런 콘텐츠들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상업적으로는 맞춤형 광고라고 했죠. 이제 표적 광고라고 하는데 똑같은 사이트에 들어가도 서로 다른 광고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취향이 뭐고 관심사가 지금 뭐구나, 어떤 지금 여행에 관심이 있구나, 산에 관심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에 적합한 나한테 상업적 광고를 내보내듯이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 광고에 쓰이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일기 트럼프 이제 대선 당시에 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정치 컨설팅 업체가 유출된 그런 페이스북의 이용자 정보에 기반해서 이 트럼프 정부를 지원하는 그런 타겟팅된 정치 광고를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수십 개의 어떤 카테고리를 분류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전통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이용자들은 그런 어떤 가족의 가치라든가 혹은 뭐 국가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내용으로 하는 그런 광고를 내보내는 거예요. 혹은 민주당 지지자한테는 트럼프를 지지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의미가 별로 없겠죠. 그랬을 때는 힐러리가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 사기꾼인지 이런 것들 어떤 부정적인 그런 콘텐츠들을 내보내서 투표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이런 식으로 개개인마다 서로 다른 광고 콘텐츠를 내보내는 그런 전략들을 했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것들이 나에게 보여주는 콘텐츠들이 나에 맞춤화된 나를 프로파일링한 그 결과물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런 광고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런 플랫폼들은 알고리즘을 사실 이제 알고리즘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 혹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제 조작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최근 이제 그 미국 대선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X에서 그러니까 그 트위터죠. 여기서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 더 잘 유통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 물론 폭로가 있었고요. 그래서 선거 이후에 가디언 같은 경우는 이제 X가 극우 음모론과 인종주의적 콘텐츠를 조장하는 독성 미디어 플랫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X를 공식적으로 트윗을 통해서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죠. 나아가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이런 딥페이크 허위 조작 정보가 이제 많아지고 단순히 이제 이런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영상이라든가 텍스트 형태로 허위 조작 우리가 소위 이제 가짜 뉴스라고 부르는 허위 조작 정보의 어떤 제작이 쉬워지게 됩니다. 뭐 이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 선언을 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입금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로 뉴스를 접하게 되고 각 언론사 사이트에 이제 가보지 않죠.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이거를 이제 뉴스 사막화다라고 하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지역들이 그 지역의 신문들이 남아있지 않은, 존재하지 않은 그런 지역들입니다. 노란색은 이제 하나의 어떤 언론만 존재하는 그런 지역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이 뉴스를 보게 되면서 각 언론사의 광고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그 언론사들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기자들을 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의 뉴스가 있어야 그 지역의 어떤 선거라든가 정치인의 어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폭로하게 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면서 지역의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플랫폼과 AI가 사실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큰 두 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플랫폼의 알고리즘도 AI고 또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잘못된 허위의 어떤 뉴스들을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도 이제 증가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플랫폼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2020년에 미 하원의 디지털 시장조사 보고서에서도 이런 플랫폼에 의한 자유로운 언론 생태계의 위축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주의에 위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재밌는 게 유럽의 이제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있는데요. 디지털 서비스법. 여기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법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빅테크들에 대해서 빅테크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서비스가 민주주의라든가 인권 뭐 이런 다양한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걸 어떻게 완화할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의 투명성 보고서 공개라든가 이런 다양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서비스법이 최근에 이제 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2022년에 시행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최근 1, 2년 전부터 각 빅테크들이 자신의 어떤 위험성, 플랫폼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보고서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고서에 대한 또 평가 작업이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뭐 우리 플랫폼에서 어떻게 이런 불법 정보라든가 허위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라는 그냥 현황 중심으로 되게 피상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분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유럽연합 규제 당국도 이런 보고서 포맷을 어떻게 해라, 어떤 내용을 담아라 이런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서 실제 이런 것들이 플랫폼의 어떤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을지 우리도 이건 유럽에서의 사례지만 사실은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보들을 접할 수 있고 우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도 지금도 유사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가짜뉴스가 플랫폼을 통해서 엄청나게 유통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국민의힘도 하고요, 민주당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서로 다른 콘텐츠를 지칭을 하면서 너네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어라는 이제 정파적으로만 이렇게 접근을 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강화할 거냐라는 식의 접근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런 인터넷상의 다양한 어떤 허위 정보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고 그런 기관들을 지원하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플랫폼에 연계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도 사실 팩트체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SNU 팩트체크 센터에 대해서 이거 너무 좌편향으로 팩트체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네이버에서 이 팩트체크 기관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걸 지원을 끊었습니다. 결국 이제 문을 닫은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에서의 어떤 팩트체크는 솔직히 자라나려고 하다가 현재 이제 싹이 잘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민주당 역시 사실 유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제 최근에 이 정청래 대표죠. 언론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금 꺼내면서 뭐 이거 언론이 자기네 잘못하지 않았으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만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허위 조작 정보를 단순히 허위가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데 의문이고요. 한국에서도 여전히 팩트체크의 어떤 문화라든가 그다음에 팩트체크를 실제로 수행하는 이런 기관들을 지원하고 이런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리터러시를 강화하고 하는 실제 어떤 이 자율규제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플랫폼에 대해서 어떤 플랫폼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럽과 같이 어떤 알고리즘에 대해서 플랫폼의 통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감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플랫폼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오병헌 선생님께서 디지털 AI 시대 민주주의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 소개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플랫폼과 AI가 이제 알고리즘으로 나타나면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유럽의 그걸 통제하기 위한 사례 그리고 한국의 사례를 간단하게 언급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준비하셨는데 충분히 발제에서 소개해 주진 않으셨는데 오늘 좀 같이 토론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정책 방향, 여기 이제 팩트체크 활성화, 이용자 선택권, 투명성, 알고리즘, 그리고 이제 분쟁 조정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청년의 관점에서 김현담 서울 SDP 지속가능발전학교 부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SDP 소속 지속가능발전학회 부회장 김혜담설이라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 저희 단체에 대해서 좀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SDP는 Sustainable Development 프로그램의 약자로 학부생 주도로 설립된 한국 최초의 지속가능성 관련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입니다. 연세대학교 모든 교육혁신원 아이헤이 및 UN 지속가능 발전해법 네트워크 소속 기관으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주제 아래서 다양한 프로젝트와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동을 이어나가는 주입니다. 저는 청년의 관점에서 이 주제회의 4번을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이 민주주의와 디지털 문해력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정치적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와 투표를 보면은 청년 세대 내에서 젠더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표심이 극명하게 갈리는 현상이 두드러졌는데요. 이런 현상이 청년 세대가 정치적 양극화와 또 무심화 이 사이에서 가장 크게 노출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혼돈 속에서 청년이 마주하고 있는 위협과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우리 사회의 과제를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국내외 주요 동향과 주요 이슈 현안을 좀 어울러서 말씀드리고 정책 제언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두 가지 정도 크게 문제점을 꼽아봤는데요. AI가 현대 사회에서 가짜뉴스와 결합해서 딥페이크로 발전이 되면서 큰 위협을 끼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1.9%가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고 답했고 딥페이크는 금융사기, 성범죄, 정치적 허위사실 유포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새로운 위협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위협 상황에서 청년 세대가 과연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실은 사실 위협에 강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취약한 현실인데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10대에서 20대,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일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 3시간 30분 가량이고요. 이 사용 시간 중에서 97.4%가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 이용입니다. 이 동영상 플랫폼에서 이 청년 세대와 청소년 세대는 뉴스를 접하고요. 하지만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서는 이런 10대들이 온라인 뉴스 기사와 광고를 거의 구분하지 못하는 정보 신뢰도 판단에 매우 취약하다는 결과가 있었고요. 3,000명 중 단 3명, 즉 0.1%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이런 정보를 구분해낼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면은 어려서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기술 활용 능력은 상당히 뛰어나나 비판적 사고 능력은 부족한 현화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디지털 문해력이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기에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와 디지털 리터러시의 핵심은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있는데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이런 청년 세대가 자주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는 이용자가 선호하는 정보만을 계속 추천하는 확증 편향을 강조하는 에코 챔버를 생성하고요. 제22대 총선과 같은 주요 사회적 이슈 시기에 이른바 유튜브 레카로 불리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허위 조작 영상을 퍼뜨리는 등 가짜 정보를 퍼뜨려서 유권자들의 정치, 사회 이슈에 대한 피로감과 회의감을 키웁니다. 이는 청년 세대가 정치를 외면하거나 양극화 심화 풍조로 이어져 민주주의의 큰 장애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의 왜곡 외에도 현재 청년들의 정책 참여 방식 자체에도 한계가 있는데요. 앞선 전체 회의에서 청년 입장에서 SDSN, 뉴스코리아 김진원 강사님께서도 청년 세대의 정책 대표성 부족 문제를 꼬집어 주셨는데요. 청년 참여 제도가 행사, 공모, 자문 등의
단발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책 반영이 미흡하고 피드백 구조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의 정책 참여의 훈련감을 느끼기 어렵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게다가 청년 네트워크는 같은 세대 내 조직화에만 집중되어 있고 시니어 전문가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채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이 심화시키고 청년 개인의 참여 경험이 전체 사회의 공론장으로 확장되는 것을 막습니다. 이런 두 가지 문제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을 합니다. 청년 디지털 시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교육부터 시작합니다. 체계적인 디지털 시민 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서 핀란드와 같이 디지털 교육을 정규 교과 여정에 포함시키고 미국의 비영리 단체 Common Sense Education 사례처럼 디지털 환경에서 윤리적 판단, 감정 조절, 개인정보 보호 등 복합적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제공하고 바로 이어서 청년 팩트체크랩 운영을 통해서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직접 허위 조작 정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오픈 데이터로 공개하는 실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단순한 콘텐츠 소비자를 넘어선 비판적 시민, 감시자, 정책 제안자로 성장하는 장기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플랫폼 투명성에 대해서는 앞서 많이 설명이 되어서 넘기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보고 싶은 거는 청년 중심의 확장형 공론장 구축입니다. 프랑스는 디지털 공화국법을 제정하면서 시민들의 온라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요. 대만의 국민감독국회 연맹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들의 정책 참여와 정보 감시를 활성화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토론을 넘어서 앞서 팩트체크와 플랫폼 평가 투명성을 기반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청년 중심의 커뮤니티를 운영해야 하고 이를 넘어 시니어 전문가, 정책 담당자들이 함께하는 확장의 공론장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 공론장을 통해 논의의 깊이를 더하고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며 청년의 목소리가 사회 전체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제안은 앞서 말씀드렸던 청년의 디지털 문해 부족과 형식적인 정책 참여의 한계를 동시에 해결하고요. 청년들이 디지털 문해력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정책 참여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장기적인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디지털 시대의 청년들이 단순한 콘텐츠 소비자가 아닌 민주주의의 능동적인 주체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사회와 제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혜단 분솔 선생님의 이제 청년의 시선으로 디지털 문해력과 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정책 제안들까지 해주셨습니다. 저는 김혜단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세상에서 이 디지털 네이티브에 가까운 지금 청년들은 문제가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지금 청년의 문제에서 간단하지가 않다. 누구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세대이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청년이 이런 디지털 민주주의에서 가장 능력자라고 말할 수 없고 오히려 다른 차원의 교육 그리고 기회 그리고 어떤 가버넌스가 필요하다. 제 관점에서 무척 신선하고 타당성 있는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럼 다음 토론은 이제 시니어 입장에서 저희가 들어볼 텐데요. 디지털 민주주의 관련 국내 시민사회 주요 이슈 및 정책 토론에 관해서 이은주 한국평생교육 HR대학교 이사님께서 10여 분간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한국평생교육 HR대학교 이사 이은주입니다. 네, 저는 디지털 AI 민주주의 관련 국내 시민사회의 주요 이슈 및 정책 현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 함께 아시는 바와 같이 1980년대부터 시작된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초연결 사회가 되었고 지식 검색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이제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 인공지능을 갖게 되는 본격적인 AI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병일 대표님께서 소셜미디어의 필터업을 에코챔퍼, 혐오, 허위 조작 정보,
플랫폼의 알고리즘 조작과 독점, 그리고 EU, 그리고 미국의 규제 대응까지 민주주의 위협 요인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하진아 발제자님께서도 기업의 AI 윤리와 관련해서 함께 논의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위협이 특히 고령층에 불균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고령층의 참여와 권리 보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협은 고령층에게는 더 큰 위협으로 더 힘겹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 디지털 접근 활용 역량의 격차가 큽니다. 두 번째, 허위 정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세 번째, 온라인 공론장 내에서 연령 차별과 낙인이라는 삼중의 장벽이 중첩되기 때문입니다. 노인 포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지금 노인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활용하며 민주적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을까는 아주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 세대가 직면한 현실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디지털 전환은 우리가 생산, 소비, 거래, 관리하는 방식의 변화를 가속화함으로써 편리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술적 환경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것도 사실이지만 디지털 격차를 격화시킴으로써 새로운 불평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 취약 계층인 노인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생존 조건이 된 현실에서 노인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불편함을 넘어 불이익으로 다가오고 일상의 삶의 위기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심화되는 디지털 격차로 겪게 되는 노인들의 이 같은 불편은 단순히 개인이 감내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부당함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이와 관련된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주 잘 다뤄줘서 제가 뒷부분에서 좀 비중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접근성의 한계와 디지털 활용 격차인데요.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었고 노인 세대라고 해서 스마트폰이 보급되지는 않은 건 아니죠. 물리적 조건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활용 격차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실은 실질적 활용의 장벽이 크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와 금융, 정치적 참여 경로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비대면만 가능한 창구는 곧 민주적 권리 배제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여러분 보도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은행 창구가 없어지고 있어서 노인 세대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다시 노인 세대를 위한 은행 창구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2번, 소통과 인식의 단절, 그리고 3번,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인식. 이런 문제들은 노인 세대일수록 굉장히 취약하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2024년 시행한 제1차 성인 디지털 문해 능력 조사 결과를 좀 공유하고 싶었고요. 자료에 제가 조금 자세히 넣어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현장의 사례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지난해부터 디지털 리터러시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올해에 이어서 두 번째 강사 양성 과정을 하고 난 뒤에 이 훈련된 강사들로 하여금 지역에서 모임이나 조직이나 단체나 기관이나 또는 마을마다 노인정, 동료당 어디든 신청하는 곳이면 다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고요. 실제 이것은 획일적이지 않고
지역의 요구를 먼저 조사하고 또 지역민들이 훈련을 받고 또 그 디지털 강사들만 파견된 게 아니라 평생학습 활동가라는 분들이 또 훈련을 받아서 이분들이 요구조사와 다양한 현장의 사진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현장에 적용하여 이 시스템을 운영했기 때문에 성과를 저는 냈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병행해서 또 거창군 의회의 김향량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된 조례를 경상남도 최초로 제정하면서 발의하시면서 이 사업에 추진력을 더 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거창군 사례를 같이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와 관련된 보도도 제가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세밀하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주 초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방법으로 예산도 확보했고 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보기에는 교육부 차원에서 2003년도부터 디지털 문해 교육을 시범 운영했고 그래서 11개 기관을 전국적으로 선정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나서 2024년도부터는 정식 교육 과정으로 디지털 문해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아마도 교재 개발이나 기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안비될 것으로 짐작은 합니다만 현재는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는 하나에서 10까지 다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창군에 이러한 성과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의 제안을 제가 옆에 소개를 했는데요. 제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획일적이지 않고 저는 그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디지털 문해 교육 교과서는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개발하되 현장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부교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한다면 아주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진아 발제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회사에서 오셨기 때문에 저희 디지털 문해교육에서도 카톡에서도 저희 생활문해 교과서에 지원을 해주셔서 생활문해 교과서도 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여러 기업들이 참여해서 지금 생활문해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데요. 근데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접근성 높은 교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요. 생활권 중심이 매우 필요해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지자체 디지털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현장 중심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의원님의 조례 제정이라든지 다각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지속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AI 시대에 디지털 약자들의 삶은 매우 궁금하고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데 디지털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내고 인식을 만들어내는 데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제가 좀 시간 관계에서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질문 있으면 다음에 해주시면 좀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은주 선생님께서는 주로 그 시니어 차원에서 지금 인공지능과 디지털 세상에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그 접근성이 많이 더 제공되어야 되고, 그 접근성이라고 하는 게 기기 접근성이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사용법, 디지털 문해 교육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아주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또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네 분의 발제와 토론을 모두 마쳤고 저희는 한
15분, 20여 분 정도의 토론 시간이 있는데요. 제가 사회자로서 간단하게 지금 네 분의 발제와 토론을 들으면서 받은 느낌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그 디지털 세상에 왔는데 누구도 강자와 능력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니어는 시니어대로 시니어 계층 전체가 지금 소외당한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청년층은 청년층대로 아니 우리가 절대 잘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매우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병헌 선생님께서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민주적 체제 시스템 자체가 매우 취약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업에서 오신 하지다 선생님께서는 아니 우리 뭐 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다 피해자로 만들고 우리가 다 무슨 최고의 강자와 능력자가 됐느냐 라는 말씀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지금 같이 논의할 만한 주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왜 이렇게 강력하고 편리한 기술을 갖게 됐는데 모두가 다 취약해졌는가. 특별히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발디디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취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 청년이건 시니어이건 기업이건 시민이건 가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나게 된 이 취약함의 본질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몇 분들께서 이제 구체적인 정책 제안들까지도 해주셨지만은 무엇부터 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기 참석하신 네 분의 발제 토론자들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어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여기 참석하신 선생님들의 질문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병헌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아까 이제 빅테크와 인공지능을 현대 시대의 이제 핵심적인 두 가지 이슈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정보 이권 활동을 한 지 한 3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이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인터넷 중심이었고 여기서 이제 정보인권을 옹호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빅테크 이슈랑 이제 인공지능 이슈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빅테크, 그러니까 인터넷이 우리가 초기에는 정말 분산된 네트워크고 누구나 여기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왜 지금 빅테크 이슈가 중요해지냐? 사실 사람들이 쓰는 인터넷은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는 몇 개 안 되는 그 앱을 쓰고 있고 그 앱들을 몇 개 안 되는 회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나라에서가 아니라 글로벌하게 그렇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제 우리나라에 빅테크가 있죠. 하지만 글로벌하게는 거의 이제 구글과 메타와 틱톡과 이런 몇 개의 기업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기업들이 그 전체 산업을 통틀어서 제일 큰 기업,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입니다. 그냥 IT 업계가 아니라 그냥 모든 기업들을 통틀어가지고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 이제 그런 10위 안에 이런 IT 기업들이 있는 거죠. 이 기업들이 단순히 하나의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물류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생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심지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언론에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권력이 빅테크고, 이 빅테크의 어떤 권력이 어떻게 이제 남용되지 않도록 어떻게 사회적으로 통제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상황은 카카오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이제 구글이나 메타보다는 훨씬 작은 기업인데, 언제 한번 카카오 아마 사장님이었나? 이 AI에 대해서 정말 이건 기술력이 아니라 자본력의 싸움이다라고 하면서 한국은 참 이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 제가 그때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사장님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우리는 약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토론을 하시는 걸 보면서 근데 이제 저는 그 말 동감하거든요. 정말 이 AI는 자본력의 싸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오픈 AI 같은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 점차 이것도 그냥 빅테크가 주도하는 그러한 곳으로 갈 거고 그런 방향으로 갈 거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 이것도 이제 특정한 AI로 좀 이렇게 독점화돼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그냥 하나의 기업이 글로벌하게 사실은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서 콘텐츠나 사람들의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여기에 이제 맡겨놓을 거냐, 어떻게 이제 투명하게 우리가 그나마 우리가 이제 권력 관계에서 이제 상호 이제 그런 권력 관계를 균등하게 할 수 있는 조치 중에 하나가 투명성이고 일정하게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어떤 공공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이제 책임성을 부여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만드느냐라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는 이제 미국 기업이니까 사실 해외 기업은 더 통제하기 힘들잖아요. 이제 이런 어떤 글로벌 기업들에까지 어떻게 우리의 어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사회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그런 기업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 거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어서 하진아 선생님께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큰 질문인데요. 무엇이 제일 필요한가? 정말 어려운 질문이어서 그냥 정말 떠오르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 취약한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그 기대하지 않은 결과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AI든 기술이든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가장 큰 취약점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러한 취약점들을 계속 관찰하는 게 팩트 베이스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의 양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을 잘 주시를 하고, 기업도 굉장히 험불하게 사실은 자체적으로도 계속 이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의도치 않게 미칠 수 있는 불평등이나 편향은 없는지를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도 하지만 규제 측면에서도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규제와 진흥 그 두 가지 갈래에서 밸런싱이 제일 어렵고 현실적인 고민인데요. 이런 면에서 대외적인 의견도 계속 청취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나.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했지만 가장 필요한 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하진아 선생님께서는 하나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취약함의 근본 원인은 예측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동안 아무리 많이 배웠고 뭔가 가지고 자신이 있고 뭔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개인이나 조직이나 다 취약해진 배경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해 주신 예측 불가능성이 하나 있고, 그리고 오병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가장 큰 힘을 아주 소수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빅테크들이 좌우하고 있다. 오늘 중요한 논점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그러면은 이은주 선생님께서 뭐 충분히 말씀에 아까 얘기해 주시면 그 중에서도 어떤 게 가장 시급하다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은 아까 제가 제대로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요. 아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언급만 했는데,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보호 제도 개선 권고의 건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가장 최근 거지만 2023년 12월이에요. 네, 2024년 2월 2일 날 이거는 교과부 장관께 권고한 거예요. 노인의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몇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이 주문이 너무도 지금 우리 노인 세대의 현실에 너무 적합하고 해결 방안도 굉장히 적합해서 제가 이제 주문 요지와 판단 요지를 여기에 실었는데요. 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여기 그 자료집 206쪽에 그 내용이 실려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는 걸로 받으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김혜당 선생님께서
무엇을 우리가 먼저 좀 다뤄야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하진아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신 주체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 주제가 SDG 9번과 관련이 있는데 산업화 혁신에서 AI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의 주제인데 이런 기술이 새롭게 등장을 할 때마다 기술의 위험성과 양면성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기술이 삶에 너무나 빠르게 스며들어서 차마 대비하지 못했고 10대, 20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그런 세대조차도 알고리즘 자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체성을 잃어버린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문제는 아주 옛날부터 논의가 되어 있지만 대응은 계속해서 늦었고 전 지구적인 합의가 상당히 늦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주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제 많은 토론자분과 발제자분들 얘기에서 제일 공통적으로 나온 게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사실 주체적으로 AI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취약해진 것 같은데 그래서 또 한 교육을 통해서 또 이제 노년층 또한 디지털 튜터 얘기가 이제 나와 있는데 디지털 튜터로서 고령층을 위해서 이제 청년 세대가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노년층은 노년층만의 그런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힘이라든지 그렇지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서 교육을 진행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여당 부장님께서는 청년들이 이렇게 나름의 취약함을 느끼는 것에는 주체성을 갖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 사회 시스템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디지털의 권력 시스템이 문제다.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분의 주제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의견들을 저희가 좀 충분히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발제하고 토론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접촉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의견 또 질문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의견을 받고 적절한 선생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거나 공동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 주시면은 됩니다. 따로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이제 사회자로서 이제 한 가지 좀 오늘 담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청년층은 청년층대로, 시니어대로 기업,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저는 이것이 우리가 새로 만난 기술을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을 만났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다 무능력해지고 취약함을 느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한 그 새로운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교육이 다 같이 이야기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에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의 교육이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시니어 쪽에서는 일단 조금 더 접근성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의 보편성으로서 인권 차원으로 배제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도 하셨는데 도대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에 가장 주력해서 해야 될까 그 개념에 대해서 일단 여기 계신 네 분 선생님들께 한마디씩 나는 그 디지털 문해 교육의 초점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마디씩 좀 여쭙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오백일 선생님부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제가 교육 전문가는 아닌데요. 근데 저는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면 뭐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교육 말고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우리가 다 인터넷이든 AI든 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거의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어떤 그런 정책이 이루어지는데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그런 참여하는 과정 자체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떤 정보위원회에 가면 거기 기업들은 대기업, 중소기업, 해외 기업, 국내 기업, 또 이제 뭐 네이버가 나오면 카카오 나와야 되고 구글 나오면 메타 다 나옵니다. 근데 시민사회단체는 저밖에 안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이해관계자를 다 대변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 AI는 정보통신, 저 같은 정보통신 단체 활동가만 대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요. 여성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장애인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그 장애인과 관련된 예를 들면 AI에 대해서 장애인 당사자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카카오에서도 그런 영향평가 비슷한 걸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인권위하고도 그런 영향평가 그 도구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약간 비슷합니다, 구조가.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단순히 기업 내부에서가 아니라 정말 그 예를 들면 카카오 제품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하고 그것에 대해 평가를 하는 어떤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예를 청년이든 뭐 시니어든 아니면 어떤 여러 영역에 있으신 분들이 그런 어떤 과정에 참여를 하면 그 자체가 저는 더 큰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된다. 네, 하진아 선생님 이어서. 공감해서요. 저도 이 부분을 항상 거의 궁극의 그런 어떻게 보면 목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용자 인권을 얘기하지만 결국엔 그 이용자가 누구냐, 시니어가 될 수 있고 아동이 될 수 있고 장애인일 수 있고 다국적, 다른 국적일 수도 있고 성 정체성이나 젠더 정체성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직접 사실 경험이라는 것을 해봐야 그거에 대한 다른 피드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모바일 교육에서 있어서는 다양성, 구성원의 다양성이 너무 공감하고 다만 그것을 만드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라는 걸 느끼고 있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카카오 햇을 받고 얘기하는 거지만 뭐 이런 서비스를 실제로 베타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뭐 피부 테스트를 할 때 다양한 그룹원들의 경험치를 듣고 싶죠. 근데 그게 기업의 입장에서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업은 그것을 어디까지나 출시하기 전까지는 잘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고민들은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업에서 굉장히 하실 일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요즘 AI 시대라는 게 달리 AI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거의 다 AI가 들어있어요. 제품도 마찬가지, 시스템도, 서비스도 다 그런데 그래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젊은 층들은 QR을 통해서나 링크를 통해서나 사용법 등을 다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용계층이나 디지털 약자들은 그거를 찾아보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찾아보더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히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 건데 그러자면 그들에게 맞춤형 교육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게 교육부의 그 성인문제교육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금융과 관련해서는 하나은행이 콘텐츠 개발, 교재를 개발을 했어요. 같이 교육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을 통해서 개발을 했죠. 키오스크는 한국 맥도날드가 같이 개발을 했고 카카오톡은 SNS 관련된 교재를 개발했고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참여해서 현장 접근성을 가지고 현장과들과 함께 개발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고 기업들이 물론 이제 우리 회사 제품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자가 제대로 기능을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하나은행에서 페이 감사를 굉장히 많이 양성하고 활성화시킵니다. 이유는 페이를 많이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겠죠.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이렇게 디지털 약자들에게 맞춤형으로 현장과 함께 디자이너와 함께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을 한다면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더불어 이제 전체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는
반드시 기본적인 디지털 정보와 관련된 활용과 관련된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제되어야 될 게 디지털 인권 그리고 디지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층도 사실 이런 부분에는 매우 취약한 것 같아서요. 디지털 의사소통, 인권, 그리고 디지털 문제 해결 방법까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 콘텐츠가 개발되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좀 프로그램이라고 제안을 드린 만큼 이렇게 세트로 교육과 실습이 세트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한 기술 활용 능력 교육을 넘어서서 정보에 대한 판단과 분석까지가 교육이고요. 그 뒤에 그 판단하고 분석한 그 결과를 오픈 데이터를 공개하는 실습을 청년 팩트체크를 운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실습까지 갔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 청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오픈 데이터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고 그런 소비자를 넘어서서 그런 시민과 정책 제안자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그 네 분 선생님 모시고 디지털 AI가 민주주의와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 사회에 가져오고 있는 영향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모두가 취약해졌다라고 하는 현실을 알게 됐고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의 좀 다양한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대화로 마치지 않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숙성되고 고민되면서 우리 사회의 깊은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수고해 주시고 들어주신 여러 청중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